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 제정 당시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가지고 기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었는데 이 어떤 기업이라는 용어가 삭제됐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4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읽어보셔도 한 5분 정도면은 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그 연유는 그 종래의 재해 발생 시에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필요성이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됐었는데, 사실 이 기존의 어떤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통해 가지고 그 안전조치 의무를 기업들에 부여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어떤 회사를 또 처벌하는 것이 이게 책임주의 원칙에 맞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과 논란들이 있어서 사실 작년 연말만 해도 이 법이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급속도로 작년 연말에 이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 어떤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들이 이 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제정이 됐고 지금 이제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고 내년 1월 27일이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게 올바른 법이냐 아니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냐 없냐는 차치하고서라도 기업들은 이 법이 내년 시행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을 하고 이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 범위와 책임 대상을 정하고 있고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아주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예상되는 변화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형사처벌 범위가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사고 시 발생했던 처벌 이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복 적용됨에 따라서 어떤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 책임자의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존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양형 기준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재해 발생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벌금형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법 규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어떤 형사 대응 자문을 하다 보면은 그 재해 발생 직후에 유족과 합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유족들은 형사 합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합의의 난항을 겪고 형사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그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사업 현장에 뿐만이 아니라 어떤 본사가 예컨대 서울에 있고 각 지방의
그 사업 현장에 있는 그런 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는 어떤 재해 위험이 있는 사업 현장만 근로감독을 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재해가 발생하면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노동계 같은 데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자체가 굉장한 기업의 부정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ESG 경영 가치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산업재해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는 그런 기업의 사정은 ESG 경영 가치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중대재해처벌법 그 시행 이후에는 이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단순한 형사 책임 문제가 아닌 기업의 종합적 위기 대응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중대재해의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고요. 중대산업재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업재해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하고요. 중대시민재해라는 거는 원료 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 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일반 시민들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치료 2개월 이상을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재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시기에 어떤 그 가습기 살균제 사고나 세월호 사건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은 중대시민재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타겟이 상당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를 어떤 의무의 주체로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로 삼고 있는데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를 말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일반 법인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때 경영 책임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냐? 이때 그 법 제정 당시에 원래는 뭐 대표이사 그리고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그게 합쳐져서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기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 책임이 있는 자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대표이사의 직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뭐 예컨대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주주로서 사업에 깊이 관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경영 책임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가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는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 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한다라는 이유로 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안전보건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경우에 이 경영 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다룰 거기는 한데 이 경영 책임자가 그렇다면은 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그 사람이 경영 책임자가 되면은 그럼 뭐 대표이사나 다른 사람은 경영 책임자에서 빠지는 거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그 설명 자료에서 이때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처벌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대표이사가 있고 또 안전보건에 관한 그 임원이 있고 이랬을 때 둘 다 경영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대표이사만 또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만 이렇게 그 경영 책임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목적인데요. 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은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 중대시민재해는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에서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네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첫 번째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라. 두 번째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라. 세 번째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서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해라. 네 번째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비해서 뭘 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책을 수립해라. 정부 기관이 명령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행을 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취지와 의무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호와 4호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1호 같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라. 4호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딱 듣기에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게 도대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어디까지 얼마나 구축을 해야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불명확하죠. 그래서 법에서는 1호와 4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서 구체화해라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그 8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그 정부에서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청문 절차가 끝났고 지금 정부 내부적으로 시행령을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월 달 중에 이 시행령이 확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대상은 무엇이냐 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은 통상적으로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주는 자기 근로자에 대한 그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는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기 근로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그 보호 대상인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특고라고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가지면서 특정한 사업주의 업무를 이렇게 이행하는 사람들, 흔히 이렇게 그 화물차 기사나 중장비 운전수, 골프장 캐디, 그다음에 이렇게 정수기 판매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특고 형태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산안법
산안법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이 특고를 보호 범위로 삼으면서도 8가지 종류의 특수고용직만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 근로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주로서 특고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속 그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수급인의 종사자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법에서 도급 용역 위탁받은 제3자의 종사자도 보호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그런 사업에서 제3자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보호할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지만, 완전히 독립돼서 제3자가 종사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도급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의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시면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용역 위탁받은 경우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장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 사업장, 그 도급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이제 근무를 하는 제3자의 종사자, 또는 도급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만 어떤 이 보호 책임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장소 외에 시설 장비 등도 지배 운영 관리상의 책임이 있으면은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책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처벌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 어떤 예방 측면을 강조하고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면은 지금처럼 굉장히 이제 뭐 비판을 받거나 기업들이 긴장을 하지 않을 텐데, 이 처벌형이 그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들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요. 이때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하한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 형사법상 이런 하한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중범죄의 경우에 두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이제 사망자 외에 어떤 부상으로 인한 여러 명의 부상으로 인한 그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한 번 중대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처벌된 이후에 5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면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사망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그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둬서 어떤 이제 그 고의 중과실에 의한 그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법인에 대해서 손해액의 5배까지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용 제외와 유예 규정인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인 미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기업 회사 단위로 판단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는 특히 어떤 서비스 업종이나 뭐 건설 업종 이런데 그 사업을 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그 사업장이 굉장히 흩어져 있고 소수의 인원만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개별 사업장에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전체를 따졌을 때 5인 이상이라 그러면은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률 적용을 3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3년 유예하는 것도 50명 그 숫자 판단은 개별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법인, 그러니까 회사 단위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다만 이제 그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 법률 적용을 3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업장 단위로 그 공사 금액을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여기까지가 올해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8월에 입법 예고가 됐고, 지금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곧 있으면은 이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에는 어떤 아까 중대재해의 내용 중에 직업성 질병의 내용, 그다음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내용, 그리고 기타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 내용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을 보시면 아까 법에서 지금 이 기재된 1, 2, 3, 4호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다 이렇게 규정을 돼 있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특히 1호, 4호가 좀 규정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시행령에 그러니까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1호와 4호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시면은 1호 같은 경우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라.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안전 조치라기보다는 안전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과 시스템을 구축해라라는 의무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호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어떤 관리상의 조치라는 의미도 문헌상 해석을 해보면 어떤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 그 자체라기보다는 안전조치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조성해라.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 입장에서 이 개별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관리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또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님이나 어떤 그에 준하는 경영 책임자가 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세부적인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면 그거는 약간 이제 어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경영 책임자 수준에서 그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관리상의 조치를 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유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1호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 설치, 인력 충원, 예산 지원, 운영 체계 확립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고요. 시민재해 측면에서는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어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상의 조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의무 안전 조치에 대한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아니라 관리상의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이제 시행령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그 8월에 입법 예고된 그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호, 그러니까 1호의 의무, 1호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구분을 해보면 리더십에 관한 사항,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점검하는 것에 대한 사항,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안전보건 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좀 이제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그 전담 조직, 그 조직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인 기업 또는 건설업체로서 시공 능력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마련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도급 용역 위탁을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 용역 위탁 시에 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 내용들이 그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개별적인 안전 조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 방침을 세우고 안전보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뭐 이렇게 배치하고 예산을 마련하고 뭐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행령 제정 당시에 노동계에서 어떤 요구가 많았냐면은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작업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이런 거를 시행령에다가 명시해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지 이런 세세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세세한 기준은 필요하다면은 개별 관계 법령에 규정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고용노동부 역시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떤 안전보건 조치를 직접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해라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곧 어떤 안전보건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상의 조치인데요. 관리상의 조치라는 것은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그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이행 상황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라. 경영 책임자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을 의무. 그다음에 보고를 받았더니 어떤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불이행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지원 등을 해라. 이런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해서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으면은 그 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관리를 해라. 이런 의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유사한 내용인데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고 그 의무의 이행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서는 그 산안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있으면서 경영 책임자에게 이러한 그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상의 조치를 할 의무를 이렇게 그 다른 평면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기업들이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중심의 기존 안전보건 관리 체계로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행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비해서 제가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비해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냐 이거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이 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고용노동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기업가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의 그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일억 맞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어떤 경영 책임자를 의무 주체로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 이 처벌의 목적을 두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은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인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는 그거는 당연한 문제고 법적인 측면에서는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기업 또는 경영 책임자가 할 의무를 다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상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경영 책임자가 누가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예산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경영 책임자가 특정이 됐으면 그 경영 책임자가 과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거냐, 이 부분이 형사상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가 그 수사에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는 측면으로 그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경영 책임자의 특정과 관련해 가지고 경영 책임자 등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회사 내에 대표이사님도 있고 안전보건 담당 임원도 있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그때
어떤 불명확한 상황에서 그냥 서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누가 경영 책임자가 될 것인지를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고 경영 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두는 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경영 책임자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확대되거나 어떤 책임이 없는 사람이 같이 처벌되거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게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영 책임자가 어떤 A라는 뭐 대표이사 또는 그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경영 책임자로 특정이 됐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R&R을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R&R을 뭐 실행 불가능한 의무를 부여하거나 이러면 안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의무들을 부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위임 정결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이나 규정과 실질에 따른 규정과 실질이 그 합치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경영 책임자를 특정함에 있어서는 이 경영 책임자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대표이사 아닌 경영 책임자를 특정하고 경영 책임자는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에서 제외돼서 어떤 중대재해에 따른 책임을 안 질 수 있냐.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법 규정상 이에 준하여라는 규정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되려면 그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있을 때 인력과 예산에 관한 정권을 그 안전보건 담당 임원에게 부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대표이사가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실제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에서 제외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선임해 둔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용이성, 그 다음에 책임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경영 책임자가 특정이 됐으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는 개별 안전조치 의무임에 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은 의무 주체를 경영 책임자로 해서 어떤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어떤 조직 구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각 내용들은 그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있는 의무 사항들인데요. 경영 책임자가 있고 어떤 그 500인 이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둬야 되고요. 각 사업장에서는 그 산안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두고 유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위기시 대응 절차를 두고 도급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 비용과 기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렇게 마련해 두고 경영 책임자는 뭐 반기별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통해서 각 사업장의 이 어떤 그 유해 위험 요인 점검 내용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취합하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그 내용을 경영 책임자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래서 경영 책임자는 그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인력 예산 등에 필요한 조치를 또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절차를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안전보건 확보를 이행함에 있어서 고려할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은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 및 인원 및 역할에 대한 내용, 어떤 시설에 대한 내용, 활동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니까 이것도 어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서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8월 29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가이드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갖춰야 되는지 규정이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런 내용들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내용에는 경영 책임자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가 직접적으로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가 할 일을 잘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자문하면서 어떤 만들었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모델인데요.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좀 효과적으로 하고 어떤 정합성과 효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CSO라는 거를 두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CSO, 그러니까 안전보건 전담 임원인 거죠. CSO를 통해 가지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제안 드릴 수 있는 것은 회사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적정한 예산 인력을 갖춰라. 이런 내용들은 사실 경영 책임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후적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은 이게 적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챌린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컨대 안전보건 경영위원회라는 심의기구를 두고 이런 안전보건 경영위원회에 예컨대 이제 외부 자문위원들도 이 안전보건 경영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어떤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여기서 심의하도록 한다면 어떤 사후적으로 의사결정의 적정성 이런 문제를 어떤 잘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고 하나의 제안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모델이 기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는 어떤 관계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기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여러 가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체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체계는 그 윗단에서 경영 책임자가 어떤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떤 개선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데 개선 사항들은 이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나 정책에 관한 내용, 절차에 관한 내용, 조직 구조나 R&R,
교육에 관한 사항, 시스템에 관한 사항, 뭐 인사 조치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적절한 문제점에 따라서 뭐 고려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앞서 말씀드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안만 가지고는 이게 잘 운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그 규정을 어느 정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 관리 그 안전보건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회사가 그에 맞춘 규정을 만들고 또 뭐 안전보건 경영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은 또 그거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지원 점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 규정화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언제까지 구축해야 되냐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법 시행일이 2022년 1월 27일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안전보건 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라는 게 오늘부터 하자 그러면은 딱 갖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력과 조직과 어떤 규정과 이런 것들의 마련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근데 1월 27일 법 시행 이후에 사고가 나면 이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여부가 어떤 수사상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올해 뭐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기업들이 구축을 준비하고 이 법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저희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 고객분들께 요청드려서 받았던 질문 중에 대표적으로 딱 3가지만 여쭤보려 하는데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책임 범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범위는 제3자의 종사자까지 포함하는데 이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애매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선례는 없지만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그 여러 가지 판례들을 보면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배 관리의 의미에 대해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유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 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업장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은 웬만하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그 장소나 설비나 장비를 우리가 지배 운영 관리한다고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외부에 그러니까 독립돼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운영하고 있는 장비의 그 소유권, 계약 관계 그리고 작업에 있어서 어떤 시간과 작업 내용이나 이런 거를 누가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업성 질병에 관하여 기업이 유념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중대재해의 종류에 보시면은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이제 중대재해의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직업성 질병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과로사가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과로사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포함시켜야 된다. 노동계에서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시행령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뇌심혈관계 질환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직업성 질병에는 그러니까 중대재해상 직업성 질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중대재해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과로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현재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일사병 같은 더운 현장에서 작업하는 일사병도 직업성 질병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았는데 결국은 포함이 안 되고 열사병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사병, 열사병은 이제 일사병은 땀이 많이 나는 탈수 현상 정도를 말하는데 요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직업성 질병으로 열거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유해 화학 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효과를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안전보건 관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그럼 질문이 이거 하면은 중대재해 발생해도 처벌 안 되나요? 이게 질문이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근데 중대재해 처벌법도 이제 언론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하면은 무조건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으시지만 중대재해 처벌법도 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한다 이렇게 법 해석상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면 처벌이 안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고의범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 대한 인식이 존재해야지 처벌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기존 이제 법리에 의하면은 어떤 안전조치에 대해서 쭉 열거가 돼 있는데 그거를 다 열거된 안전조치를 다 했다면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어떤 다른 조치를 안 했다는 이유로는 처벌이 안 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정도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도 마찬가지로 경영 책임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 그러면은 면책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런 의무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면 만에 하나 이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면책될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부분이 처벌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정성 어린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세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